안녕하세요. 워렌 버핏의 워렌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절대 부자가 되지 않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.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 빈부격차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두 가지 원리를 얘기를 드릴 건데요. 오늘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구나. 그래서 부자와 빈자가 나눠질 수밖에 없겠구나.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겠다.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난번 영상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네 가지 계급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. 노동자, 중소기업 경영자, 대기업 경영자, 투자자. 이 네 단계로 이루어진 계급 체계에서 보통의 월급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낮은 피지배 계층이고 가장 높은 투자자가 지배 계층의 최상단에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. 그럼 이 최하단 계급인 노동자 그리고 최상단 계급인 투자자 이 둘 사이에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떤 원리로 이 빈부격차를 점점 더 확대를 시키는지 그 원리를 알려드릴게요. 이 자본주의의 두 가지 장치 때문에 이런 빈부격차가 점차 심화가 되는데요. 이거는 마치 처음부터 이 경제 시스템을 의도하고 설계한 것처럼 너무나도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어요.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세금이에요.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낼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. 근데 그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그 원리는 노동자들끼리 비교했을 때는 맞는 말이에요. 연봉이 높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맞는데 이 계층끼리 비교했을 때는 또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. 이 노동자와 투자자가 내는 세율을 비교해 봤을 때 좀 많이 충격적일 수가 있거든요. 자, 먼저 우리 직장인들이 어떤 식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그 비율을 한번 살펴볼게요. 보시면 종합소득과세 표준이 우리가 버는 연봉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고요. 그 오른쪽에 세율을 보시면 우리가 버는 연봉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만큼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. 보시면은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도 많이 내는 것처럼 보여져요. 과연 투자자도 똑같이 3억을 투자하면 38% 세금을 내고 1200만 원 투자를 하면 6% 세금을 내고 그렇게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? 전혀 달라요. 증권 거래 세율을 한번 볼게요. 보시면 코스피, 코스닥, 코넥스, KOTC 이 네 가지 우리 대표적인 주식시장은 코스피, 코스닥 두 가지가 있지만 코넥스라는 시장도 있고 KOTC라는 장외 시장도 사실 있어요. 그냥 우리가 흔히 거래할 수 있는 코스피, 코스닥 시장을 봤을 때 보시나요? 세금이 오히려 더 싸졌는데 그 싸진 세금이 0.1%, 0.25%밖에 안 돼요. 사실상 직장인이 3억을 월급으로 받는다고 치면 그 중에 38%, 약 1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고 쳤을 때 똑같은 3억 원을 투자를 한다고 보면 그 거래 세율에 대한 0.1%, 30만 원만 세금으로 내고 추가적인 세금은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아요. 이런 노동자와 투자자가 내는 세율에 대한 차이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똑같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워렌 버핏, 우리가 투자자로 생각했을 때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조차도 워렌 버핏의 비서보다 세금을 덜 내요. 그래서 워렌 버핏이 실제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,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된다,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. 네,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세금이 빈부격차를 점점 확대시키는 장치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팩트예요. 그럼 두 번째 장치는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. 물가 상승이라고도 하죠. 우리가 지금 신용화폐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. 이 신용화폐 시스템은 결국 신용을 바탕으로 실물 가치에 근거하지 않고 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화폐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 신용을 기반으로 돈을 계속 지속적으로 팽창시키는 시스템이에요. 이 방식은 지준율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더 급속하게 돈이 팽창되게 되는데요.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은행에서 예금을 위탁받아 보관하잖아요. 예탁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돈만큼만 대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.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. 아까 지급준비율 얘기를 드렸는데 이 지급준비율이라는 지준율, 퍼센테이지를 통해서 실제로 시장에 팽창되는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예요. 예를 들어 어떤 은행에 100만 원만큼의 예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쳤을 때 대출도 똑같이 100만 원까지만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급준비율이 예를 들어 10%면 10%에 해당되는 돈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에 대한 돈을 대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럼 그 대출된 1000만 원은 또 누군가의 계좌로 예금이 될 거고
그럼 예금된 은행에서는 입금된 돈을 기준으로 또 지준율을 적용해서 시장에 또 돈이 풀리겠죠. 그런 식으로 통화 순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실제로는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그럼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건 그 풀린 돈만큼 화폐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. 그럼 우리가 이렇게 화폐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반대로 우리가 그 돈을, 화폐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상품, 금융자산, 부동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. 그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은 물건으로 받나요? 아니면 뭐 주식으로 받나요? 부동산으로 받나요? 그게 아니라 현금으로 받고 있잖아요. 현금을 고스란히 쥐고 있다는 거는 내가 일한 월급의 가치를 점점 더 감소시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저축만 하는 사람들은 결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. 이 긴 시기를 봤을 때 현금 가치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. 결국 우리가 번 돈을 가치가 최소한 유지가 되거나 가치가 더 증가될 수 있으려면 현금만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럼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.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장치가 있기 때문이에요.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결국 빈부격차를 확실하게 갈라버리고 그 격차를 점점 더 벌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두 가지 이유가 결국 세금, 인플레이션, 그 두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어요.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자산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결국 금융자산에 투자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제가 오늘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그 두 가지 원리를 얘기를 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는 한번 오늘 살짝 얘기를 드렸지만 진짜 그 돈의 원리, 돈의 가치가 왜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가, 돈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.